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한 네. 역대급 외모의 소유자, 그런가요? 부익남 네. 137만 유튜버 네. 부익남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익남 TV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읽어준 남자 정태익입니다.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징어가 될까봐 조금 떨어져서 항상 저희 채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욕 먹으라고. 걸렸나? 농담입니다. 오늘 어쨌든 정말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실전 투자자고. 그렇죠. 네.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 벌지에 대한 의견도 많이 공유해요. 네. 그렇죠. 그런 전문가로서 오늘 찾아주셨는데 투자 경험담 같은 거 많이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한 역대 어떤 토론자보다 네. 이 스튜디오 자체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마이크는 뭐야? 맞아요. 어떻게 설계했어? 우리 PD님한테 계속 질문. 당신은 거기 왜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채널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또 사무실 또 이사하면서 지금 막 세팅 중이어가지고. 그 이사에서 첫 번째 출연자가 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죄송한 게 그때 약간 그 방음 이런 처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의 그때 이사 온 지 한 2, 3일 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음향이 좀 안 좋지 좋았어요? 않아서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은 고쳤습니다. 출연하신 이후로 고쳐가지고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좋습니다. 네. 우리 부익남님이 네. 이 정태익 대표라는 이름보다 부익남이라는 네. 이 애칭이 많이 따라다니실 텐데 부익남님이 정말 멋있는 네. 책을 내주셨어요. 네. 또 같이 또 공저를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부의 기회를 선점할 55가지 성공 시나리오의 첫 번째 저자 이름 정태익. 그리고 김도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김광석이 네. 있네요. 그 왠지 이 책을 사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덕분에 또 이렇게 경제 전망까지 또 같이 녹여 주셔가지고 이 책도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책을 집필하신 또 저자이자 또 뭐 사업가이자 또 부동산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지금 경제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경제가 어떻고 그냥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고 지금 현재를 그냥 한번 리뷰한다면 하반기가 어떻습니까? 뭐 사실 저는 이게 뭐 경제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 포지션이고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을 뭐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체감은 확실히 좀그 부동산하고 실물 경제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그 지인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해서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항상 힘들다고 하시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 뭐 또 힘들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힘들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물어봤더니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소비의 어떤 여력은 줄어드는데 원가 자체는 올라가고 인건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매출이 예전하고 똑같이 나와도 이게 손에 가져가는 게 이제 없는 상황. 그래가지고 이제 점포들도 이제 운영하던 것들도 좀 축소시키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실물 경제는 되게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제 그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배추 뭐 이거 한 덩이 이런 것도 뭐 원래 한 1,500원 하던 게 지금 9,000원 한다고. 그런 일들이 사실 뭐 그런 거 한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지금 대다수가 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겪다 보니까 그 뭔가 아주 대기업에서 또 수출 위주의 그런 좀 안정적인 좀 수입이 나오는 뭐 그런 회사원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어떤 뭐 영업을 하거나 어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체감적으로는 같아요.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근데 이제 또 자산 시장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은 뭐 연초부터 이제 뭐 상승세가 이어져 가지고 지금 서울 기준으로는 거의 한 7, 8% 이상 뭐 이렇게 퍼센트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고 물론 이제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특정 단지 뭐 소위 말하는 뭐 좀 대장 아파트 뭐 이런 곳들은 한 2, 3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자산 시장 쪽에서는 또 되게 또 뜨겁고
또 이제 실물 경기는 또 이제 아주 괴리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도 24년 하반기, 25년 경제를 이제 전망하면서 제가 자주 요즘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표현이 거대한 그 갭이 벌어지고 있다. 그 갭은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과 같은 소위 자본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 골목 상권, 자영업 경기, 내수 경기는 전혀 회복을 못 느끼는 이런 국면과 정확히 부합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극명한 갭이 벌어졌던 구간이 2020년 팬데믹 때 네. 경제 위기 와서 실물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는데 근데 자산 시장은 이렇게 폭등하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이제 머니 트렌드를 공부하고 생각을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네. 실물 경기가 좋은데 자본 자산 시장도 좋으면 고민을 덜 해도 돼요.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자본 자산 시장은 예를 들어 좋으면 네. 이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고민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이런 고민을 안 하면.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정말 뭐 막차 탄다, 뭐 버스 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네. 그 사실 이 자산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소득으로 그거를 따라잡는다.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놓쳤는데 뛰어가서 잡아서 타는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요? 보통 이제 소수의 정말 고소득자들만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오히려 이런 기회일수록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 생각하는데 사실 막상 내가 지금 하루하루 지금 버는 게 힘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그런 투자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선 생업에 더 집중하시다 보니까 또 시간 지나가지고 또 약간 좀 격차가 벌어지고 이런 거에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실물 경제는 너무 힘들고 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 전체 구조가 2,700만 취업자가 있거든요. 네. 취업자 중에 약 2천만이 조금 넘는 규모가 임금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봉급생활자. 네. 그리고 나머지 한 650만 정도가 자영업자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자는 소위 내수 경기를 상징해요. 그렇죠. 근데 이 내수 경제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이 임금 근로자들이 소비하면서 해요. 근데 이제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많이 안 느니까 다른 말로 실질 소득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아끼자예요. 근데 뭐부터 아끼냐? 외식비부터 아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수 경기는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라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더 갭 이것은 양극화를 또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벌어지는데 내가 위에 있는 양극화냐 아래에 있는 양극화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또 그냥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좀 뭐랄까 이게 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어떤 뭐 대기업 이런 데 좀 강연을 한번 갔었는데 네. 거기는 또 회사가 또 잘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역대급 실적 막 찍히면서 또 이렇게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엄청 받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이제 사내 커플 뭐 이렇게 하면은 와 이거는 그냥 전문직 부럽지 않은 정도의 네, 소득을 네. 또 받고 있는 분들이 또 소수가 또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상황은 힘들고 대다수는 되게 뭐 좀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또 소수들은 소득이 또 엄청나게 또 집중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또 자산 시장에서 또 그렇죠. 양극화를 또 일으키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지금 돈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또 소수가 어떤 그런 걸 집중하고 또 이렇게 또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왠지 느낌상은 방위 산업 관련 기업일 것 같은 네, 느낌도 뭐 드는데요. 그쪽도 많고. 최근 예. 근데 여러 군데가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대기업에서 그 부동산 저는 어쨌든 부동산 쪽이니까 부동산 관련돼서 강연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네. 그 회사가 돈이 좀 있는 거죠. 이제 직원들이 돈을 좀 버니까 예. 이제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좀 수요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특히 이제 내수 경기는 계속 회복 없이 가는데 수출 중에서도
소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네. 이 또 방산 이런 영역의 수출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감 경기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네. 어쨌든 부자 되는 방법도 고민하고 또 머니 트렌드가 결국 목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부의 기회를 좀 갖도록 하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이 네. 이 부동산 일시적 상승이냐 음. 아니면 추세적 네. 상승세냐 네. 이 질문이 있어요. 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우선은 추세적 상승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거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쫙 봤어요. 네. 과거부터 2021년 이후로부터 쭉 봤거든요. 금리의 어떤 막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은 생각보다 그 많은 분들이 21년 뭐 9월 이때를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9월, 10월이 뭐 고점 때는 맞거든요. 근데 네. 그 뒤로 이게 하락한 게 아니라 22년 한 5, 6월까지는 이 집값이 그래도 막 이렇게 거의 횡보를 막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던 때였는데 네.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3, 4월 하면서 막 올리기 네. 시작하니까 네. 그때 이 공포감이 이제 엮이면서 22년 6월부터 이렇게 쭉 음,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3년 1월이 이제 가장 저점 때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의 하락은 한 7개월 정도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네. 네.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23년 1월에 둔촌주공 그때 분양하면서 이거 뭐 정말 뭐 이제 집값 다 폭락하고 망한다 막 이런 분위기가 강력했을 때가 네. 23년 1월 그때 저점이었거든요. 그 뒤로 나서 3, 4, 5월부터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절대값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빠진 게 이제 반등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말까지 상승하고 그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6에서 9억 대출을 갑자기 중단시키면서 다시 또 대출이 이제 잠기니까 쭉 좀 횡보 하락을 하다가 올해 1, 2, 3월부터 다시 또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8월까지 또 다시 급등세로 또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이게 워낙 급하게 빠졌었던 게 이제 충격적이었었던 거지. 그 뒤로는 사실 1년 반 정도는 좀 올라가다가 대출 규제, 다시 올라가다가 대출 규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일시적 하락이 그러니까 일시적 상승이었고 이제 앞으로 좀 내려가는 구조라면은 지금보다는 어쨌든 더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지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이런 상승세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금리 인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은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집을 뭔가 산다 아니면 집을 판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금리 인하는 좀 여력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내년은 또 본격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약간 좀 더 그 좀 상승세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승세냐 아니냐라는 건 저는 이제 사람들이 좀 집을 더 살려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걸로 봤을 때 심리는 조금 더 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특정 지역들 몰리는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좀 상승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과거에 한 4, 5년 전에 그 폭등세를 또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그 정도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냥 뭐 물가 상승률 아니면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그냥 좀 명목 가격은 계속 좀 올라가는 뭐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러니까 일시적 하락,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네, 나름 뭐 2025년이나 상승 네. 흐름을 좀 유지한다. 우선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그 트렌드를 그려보면 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해 왔지만 상승하는 구간이 좀 더 길었고 상승할 때 더 많이 상승하고 어느 정도 조정되다가 다시 네. 상승하고 이런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추세상 어쨌든 뭐 22년, 23년 동안 조정되는 국면이 있었지만 또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네. 그림 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체감이 되는 지역이 있고 사실 그렇죠. 체감이 안 되는 지역이 훨씬 많아서 이게 네. 유튜브다 보니까 이제 뭐 불특정 다수가 듣다 보니까 그렇죠. 저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나름 신축급이거나 뭐 금액대로 따지면은 뭐 경기도에서 뭐 한 5, 6억대 이상대, 뭐 서울은 뭐 한 12, 3억대 이상은 뭐 하는 곳들이 약간 제가 말하는 거, 우리 동네네라는 느낌이실 거고, 뭐 그게 아니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뭐 광역시나 이런 데들은 아직은 뭐 그런 어떤 뭐 온기랄까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의 이제 고민이 그러니까 어떻게 시나리오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일시적 상승으로만 마감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서 초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지만 또 우리 부익남님은 또 투자자로서의 네. 의견을 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여쭤본다면 일시적 상승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들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 다른 분 거를 사실 잘 거의 안 네. 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대략적으로만 들었지 뭐 네. 이거에 대해서 막 아주 깊이 있게 제가 뭐 알지 못해서. 근데 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일시적 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 최근의 상승세가 어쨌든 뭐 특례 대출이라든가 네. 몇몇 규제 완화 때문에 나타난 대출 규제 완화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상승이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을 9월부터 적용했고 네.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가면 이거 일시적 상승으로 마감될 수도 있다. 특히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네. 무게를 좀 두는 뉘앙스입니다. 제가 네. 느껴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저도 이제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저도 뭐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면은 예.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스트레스 DSR이 그렇게 막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주기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변동이 나중에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좀 보수적으로 대출 금리를 잡아서 대출 받으세요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변동이 오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DSR이 뭐 사실 많이 적용이 거의 안 되거든요. 뭐 조금 줄어드는 정도.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안 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변동금리를 찾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금리 차가 고정금리가 아직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를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고정금리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줄긴 하지만 네. 스트레스 DSR 때문에 못 받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뭐 어찌됐든 간에 내년 정도 되면은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갔다고 가정했을 때 예. DSR이라는 건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여력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스트레스 DSR은 원래 내가 지금 받을 이 대출액보다 나중에 이제 1년만 지나도 더 늘어난단 말이죠. 대출 네, 더 예. 많이 받을 수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5억 받는 분이 내년에도 한 5억 정도만 나올 수 있게 누르는 목적으로 저는 시행한다고 보는 거지. 지금 5억 받는 사람들이 뭐 4억, 3억으로 대출을 못 받게 하려고 줄이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실제로 시장에서는 뭐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 자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책 자금 특히 뭐 신생아 특례나 이런 것들이 네. 연초에 많이 풀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뭐 적진 않습니다. 뭐 이제 7조, 8조 뭐 이 정도 될 텐데 적진 않은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대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가계 대출 지금 한 달에 막 6조, 7조씩 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책 자금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은행 가서도 돈을 막 빌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 정책 자금은 약간 마중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꽉 차 있는 뭔가 그 퇴근길 그 강변북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집을 누가 하나 팔고 빈집이 생겨야 또 갈아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동안은 이제 거래가 잘 안 되고 다들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 네. 뭐가 됐든 정책 자금이 이제 시작되면서 무주택자분들이 뭐 집을 또 사주고 그러면 그 집을 팔아서 또 갈아타기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좀 이게 거래량도 갑자기 막 늘어나고 똘똘한 한 채로 뭐 좋은 동네들 막 갑자기 급등하고 그러니까 따라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은 DSR도 물론 했지만 네.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규제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지금 시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포인트 같은데 지금 집을 사는 분들은 이제 1주택자인 분들이 자기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면서 실거주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군이고 나머지 한쪽이 전세를 끼고 우선은 집을 사놓고 뭐 한 2년 3년 돈 모아서 그때 가자 나중에 가자라고 하는 이 한쪽의 어떤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6월 7월에 그 가계 대출이 막 늘어나니까 정부가 좀 은행권에다가 이제 금리 약간 조금 뭐 조정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7월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나 좀 6월달에 집 살 때랑 7월달에 집 살 때랑 대출 이자가 이제 확 올라가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잡혔단 말이죠. 약간. 근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세라는 거는 이제 세입자의 전세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집을 사는 거라서 정부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면 전세입자가 이 금리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전세도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수요는 계속 있어가지고 집을 전세가 잘 들어오니까 그냥 전세 끼고 사면 돼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 막을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집주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세입자가 이 대출을 부담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전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집을 사면서 전세 끼고 동시에 잔금과 전세를 같이 맞추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는 이런 사람들은 대출,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못 사게 하려고 세입자 대출을 막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집 산 것도 아닌데 왜 내 대출을 막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갭 투자를 하는 그 수요가 어쨌든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선 좀 시장을 진정시키겠다고 한 게 지금의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죠. 딱 지금 뭔가 수요도 몰리고 막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조금 시장을 좀 진정시켜야겠다. 그러면 저는 왜 진정을 시키려고 할까? 아까 말한 대로 금리도 좀 내려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상승 분위기로 막 더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누르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뭐 이게 뭐 무한정 갈 수 있는 규제가 아니라면은 이 규제가 조금 좀 완화가 된다면 뭐 내년 초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또 상승세 쪽으로 우선은 간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 코멘트에 대해서 토론자로서 저의 또 생각도 한번 좀 의견을 드려본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스트레스 DSR을 만약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거나 추가적인 금융 규제를 적용해서 도 집값이 만약에 상승한다. 만약에 첫 번째 그 시나리오로 가정을 했을 때 대출 없이도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출이 있어야만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 제도는 결론적으로 대출 없어도 집 살 수 있는 자산가들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세를 막을 수 없다면 네네. 떨어지는 구간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게 좀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의 양극화를 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 좀 비슷하게 해주셨지만 9월 들어 나타난 현상인데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증가세는 조금 잡혔는데 증가는 합니다. 아직도 증가세는 이제 둔화됐는데 나머지 신용대출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를 영원히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풍선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집을 사서 가치 상승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나 내 집 마련 의사결정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산이 10억이에요. 근데 살고 싶은 집은 15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출로 메꾸는 건데 의사결정을 안 내리는 게 아니라 5억 대출 받을 수 있다가 4억 5천으로 대출 규모가 줄어드니까 다른 대출을 이용하는 거죠. 부족분을. 형한테도 빌리고 맞습니다. 사금융으로 그게 더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정책 의사 결정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 주셨던 거랑 비슷한데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효과가 있지만 시중금리 자체가 2026년까지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면 대출 한도가 정말 말 그대로 제약되는 게 아니라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막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해봅니다. 이 네. 스트레스 DSR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정말 막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요. 대출 한도가 제약이 돼서 15억짜리 집 살려던 사람이 집을 안 사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네. 대출 한도 내에서 14억짜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으로 그냥 거래 자체가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금융 규제를 통해서 금융 안정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잘 점검해서 아무 탈 없이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좀 갔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동의하고 실제로도 이게 정말 대출 규제 자체는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대출 규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과거에도 겪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21년에 막 그때 막 급등할 때는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대출을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고 15억 대출, 그러니까 15억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도 못 받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그때 정말 재밌었던 게 뭐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15억 1,000만 원짜리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됩니다. 네. 안 되기 시작해요. 그때 막 KB 부동산 시세 같은 걸로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4억대 아파트들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14억 9천하고 15억 1,000대가 이렇게 같이 막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뭐 좀 내려달라고 가격 좀 14억 9천을 좀 내려주면 안 돼요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원래 2, 3억 차이 나던 아파트들이 한 2, 3천만 원으로 막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무언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급브레이크를 잡게 하는 거거든요. 너 집 사지 마. 우선은 잠깐 좀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다시 살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우회로를 만들어줘서 다른 데로 가게 하거나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기다려서 그래 그럼 난 다시 더 돈 모아서 다음에 또 도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때 대출 규제가 막 강할 때 어떤 뭐 사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청년층들 그러니까 소득은 높아질 수 있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 없이 집을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가 문제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아예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 이때 이제 급브레이크가 확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금매도 사고 갑자기 막 나오는 물건들도 사고 막 이런 게 했었습니다. 돈 네. 있는 분들이. 근데 결국 그런 집을 살 수 있었던 어떤 젊은 층들 이런 분들은 또 한 1억 모아야 되냐면서 한 6개월, 8개월 기다렸더니 다시 또 저게 가면서 모아놓은 돈보다 똑같이 올랐더라. 그럼 나는 뭐 한 거냐? 뭐 이런 일들을 또 멀어져 있는 겪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어찌 보면 저는 극약 처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대출 그러니까 돈줄을 조이는 거요. 이걸 왜 했겠냐? 다른 방법이 지금 딱히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한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1월에 그린벨트도 이제 발표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 이 다들 지금 일방통행의 터널을 막 지금 가고 있는데 우선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은 다른 우회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우회로를 지금 만들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벌려고 우선은 좀 이렇게 정책을 좀 강하게 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가면 대출 규제는 무한정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 또 다시 또 이렇게 풀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부작용은 생긴다고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네. 예, 이런 규제들이 정말 빈틈이 생겨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결국 이 대출 규제를 조금 어느 정도 강화해서 이 가계부채의 폭증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실 그 대상이 아닌 타깃으로 하지 않은 대상자들도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안타까워요.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도 어젠가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데 네. 부산에 계신 분인데 네. 부산에 계신 분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대출 규제가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집값이 올라가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은행들이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 규제해라 뭐 이런 거지만 그게 또 그렇게 됩니까? 또 이제 지방도 이제 우리도 조금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은행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대출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어떤 갑작스런 대출 규제가 생길 때 계약금 몇 천만 원 날렸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시장의 판을 흔드는 정도의 어떤 이런 규제들, 그게 또 급작하게 막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싶긴 한데 또 반대로 이거 말고는 뭐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한 정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로 네. 잡는데 다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이 너무 촘촘해서 네. 새끼 물고기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제 금융 규제를 도입해서 집값의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를 좀 막기 위한 움직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주거 안정 방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그런 부작용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촘촘히 고민하면서 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전세예요, 전세.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월세 임차인이 내 집 마련으로 성공할 가능성보다 전세 세입자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형태로 매매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지금 매매 가격 상승세보다 높잖아요. 이런 흐름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 매매 시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많이 부분 한번 말씀해 미치죠.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뭐 저보다 훨씬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투자자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말을 하려고 많이 온 거거든요. 네. 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네네.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물론 걱정은 되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전세가 하락하는 걸 제일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실거주하지 않는 이제 뭐랄까 이제 투자든 아니면 뭐 내가 다른 지역에 살아야 돼서 뭐 이렇게 남한테 빌려주든 하면은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네. 전세를 많이 빌려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월세 수익률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월세를 받는다는 거 어찌됐든 나머지 돈을 뭐 대출을 받고 막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소득 규제도 많고. 그럼 이제 전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를 받아가지고 뭐 있던 대출도 갚고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다른 거에도 융통도 하고 뭐 일부 돈도 갖고 있죠. 근데 이 전세라는 게 뭐냐? 뭐 들어오는 돈도 없고 나가는 돈도 없는, 그러니까 이자도 없고 수입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 2년간은 마음이 편해요. 근데 2년 뒤에 딱 이제 그 재계약 시즌쯤 됐을 때 전세가가 만약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겁이 납니다. 왜냐면 이거 뭐 전세가 보통 뭐 3천, 5천 뭐 1억씩 막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돌려주지? 왜냐면 보통 이제 현금 막 들고 이렇게 여유 있게 있는 분들은 저는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이게 막 걱정돼요. 그 차이값을 어떻게 메꾸냐. 이거 어떻게 메꾸지? 네. 물론 뭐 대출 받아서 하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가 없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한 유지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뭐 5천,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대가 됩니다. 뭐냐면 그럼 이 돈 받아서 뭐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집이라는 걸 사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한 7, 8년 정도 막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집이야 뭐 언젠가 나중에 올라가겠지 뭐 이 정도는 생각하지만 당장 나한테 오는 공포는 전세의 어떤 뭐 반환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한 2년 전에 막 역전세를 막 맞아가지고 그때 집주인들이 막 뭐 있던 것도 팔고 아니면 뭐 대출 받아서 막 돌려주고 막 그러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 시장 쪽에서는 역전세가 좀 정리가 된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전세가 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뭐 막 급하게 뭘 팔아야겠다. 네. 뭐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은 잘 안 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랄까요? 지금 뭐 물건이 막 많이 늘어나고 있는 뭐 매도 물건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시장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그 상황은 뭐냐면 지금 집값이 좀 반등도 했고 내가 그동안도 몇 년간 돈도 모았고 하니까 이거 팔고 난 저기로 가야지 뭐 이런 수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물이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다 팔고 무주택으로 가자라고 해서 매물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거 팔고 절로 가자, 이거 팔고 절로 가자 뭐 이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저는 뭐 그런 능력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정치에 아니 행정에 있다면 네. 저는 집값을 잡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든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 시장이 안정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민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임차인 시장이 어찌됐든 이제 안정이 되는 것이고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우선 뭐 이거야 뭐 나중에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세는 진짜 실생활이거든요. 당장 전세가 올라가 버리면 이사 가야 되는 분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을 좀 잡았으면 싶은데 지금은 전세도 올라가고 네. 매매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전세 올라갈 때 제일 문제가 뭐냐? 이제 그 세입자이신 분들은 이제 전세가 올라가니까 잠깐만 그럼 어차피 올려주고 그럴 거면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나? 이거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냥 그 전세 저도 이제 월세를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네. 월세 살다 보면 또 집주인이 뭐 나가라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 오래 사세요. 뭐 저희는 들어올 일 없어. 그런 다음에 한 8개월 있다가 혹시 나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 막 겪고 그런 것도 겪고 막 전세 올라가고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집도 하나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대출은 규제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 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좋은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 중에 하나가 결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일은 주거 불안 해소거든요. 네. 예. 주거 불안 해소를 한다면 주거가 정말 불안한 계층은 자가냐, 세입자 임차인이냐, 혹은 투자자냐 했을 때 가장 불안을 느끼는 계층은 임차인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고민도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강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전세 시장에 있어서 제가 말씀 주셨던 것을 바톤 터치 받아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매매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전세 시장이 계속 상승 흐름이었고 지금도 상승세가 더 강해요. 그러면 이 전세에 거주하시는 임차인이 앞으로도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라고 믿음이 강해지면 내 집 마련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 집 네. 마련 수요. 그 내 집 마련 수요로 전개될 때 결국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중요한데, 근데 그 차이가 좁혀져 왔잖아요. 네. 근데 집값은 이제 반등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약 7월부터 한 9월까지 이제 한 두세 달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혹자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진입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 수요가 이제부터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이에요. 근데 7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계층은 불안해서 전세를 차라리 연장하고자 하는 선택을 할 거예요. 내 집 마련하기가 불안할 수 있어요. 네. 8월도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9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계층이라고 한다면 그 전으로부터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나는 구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사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그 시점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본격적인 전환은 하반기 끝자락에나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수요로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시장을 가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지금 시장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워낙 이 새로운 부의 기회를 선점할 시나리오를 네. 제시하고 계신 네. 머니트렌드 2025의 일저자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건 일저자 아니고요. 맞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삼저자께서 저는 3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네, 농담입니다. 네. 자, 일저자시니까 좀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투자자로서 네. 재개발, 재건축 이 영역에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워낙 건설사 출신이고, 네. 그죠? 지금도 그런 업을 하고 계시고 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좀 촉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현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공급 안정 대책으로서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집값을 더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도 있으세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 결국에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네. 단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하락은 아니지만 뭐 상승세를 좀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미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일기 신도시 뭐 지금 재건축 뭐 이런 얘기도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미 그 10만 채 뭐 분당만 봐도 지금 10만 채가 있는데 이 10만 채를 순차적으로 부셔가지고 집을 새로 다 지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제 대개조 프로젝트인데 네. 이거를 완성을 하면 12만 명이 더 살게 됩니다. 네. 똑같은 면적에. 예. 그 말은 뭐 단순 계산해도 한 3, 4만 채 집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이게 완성만 된다면은 어쨌든 좋은 입지에 3만 채면 뭐 웬만한 미니 신도시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가 더 생긴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 뭐랄까요 뭐 이렇게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만들려면 3만 채를 더 늘리려면은 기존에 있는 10만 채를 다 부셔야 된다는 거죠. 부시면 그 사람들은 어딘가로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수요를 막 그렇네요. 몰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그 동네 전세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2017년 18년 이때 그 서초 이 지금 뭐 몇십억 한다는 그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때 막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막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뭐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게 이제 부시면서 그 서초 반포에 살던 분들이 뭐 강동이나 뭐 분당으로 가냐 안 갑니다. 네. 바로 옆에 아파트들로 가시거든요. 네. 살던 동네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전세가 막 급등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갭이 줄고 또 그 옆에 또 개발 뭐 분위기에 따라서 또 가격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정치인들이고 모두가 다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딜레이 하기도 하고 좀 이거 하면 또 괜히 또 뭔가 좀 욕도 먹을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밀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적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해야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노후도가 30년 넘은 주택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30년이면은 1990년대 지은 겁니다. 그때 막 이제 지상에 주차장 있고 지하 주차장 뭐 조금 있을 때.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어떤 지금 3만 불 넘어가는 삶에는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이 거의 60% 가까이 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 막 갑자기 또 막 쏠리고 막 가격이 반등하고 막 급등하고 하니까 이게 무서워서 미루지만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단기적으로 고통스럽지만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어제인가 엊그제인가도 지금 그 재건축을 막는 가장 1번이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이 뭐 이제 구조적 안전진단 이런 것들 막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이 튼튼한데 왜 부시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막았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이제 사실상 이제 없애가지고 재건축 진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서 아마 그 법사위는 아니고 아마 그 운영위가 뭐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구조가 뭐 튼튼해서가 아니라 이제 현대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 낡은 그 구조의 집들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서 집 숫자도 전체적으로 좀 늘리자 이 방향으로 지금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미루면 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동시 일괄적으로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해야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수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 부수는 과정에서 그 해당 거주자들이 다른 근처 입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전세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네. 엄청나게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 있는 그냥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전략으로서 그런 노후 아파트와 이런 숫자를 좀 가늠해서 뭐 공급 대책이나 부동산 안전 대책을 차치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질서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가격을 염려해서 미루거나 가격을 생각해서 빨리 당기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그건 질서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하면 좀 많이 떠오르는 게 갈등이에요. 네. 갈등이라는 단어. 물론 이제 조합 내부의 갈등도 있겠고 뭐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도 있고 뭐 정말 여러 난관들이 있는데 이런 난관, 허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투자자로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거는 저는 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이 네. 많은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는 건 이제 상대적이지만 네. 저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여윳돈.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돈이 뭐 당장 뭐 없어도 무방한 그런 돈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재개발을 노리고 뭐 어떤 그 빌라 같은 것들도 사고 뭐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뭐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언제 돼야지라는 개념보다는 언젠가 될 만한 그런 땅이니까 뭐 그냥 땅을 샀다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돈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게 몇 년 안에 어딘가 써야 돼. 아니면은 이걸로 나는 뭐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는 어떤 실거주용 집이 필요해. 뭐 이렇게 좀 목적이 명확한 돈이 이게 전부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재개발 재건축 쪽에 오면은 저는 조금 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재건축 아파트가 평균 15년 정도, 그러니까 뭐 사업을 추진했을 때부터 뭐 준공까지 평균이 15년인데 평균이라는 게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뭐 25년, 30년도 가는 것도 있고 반대로 짧으면 뭐 6년 안에 입주하는 데들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투자를 할 때 뭐 어떤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서 실거주 할 생각 하지 말고 사서 어느 정도 상황 봐서 중간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끝까지 끌고 가서 하는 거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가치라는 게 지금은 사실 아주 낡은 건물 아파트에 좋은 입지에 땅을 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땅이라는 건 어찌 보면 가능성이죠. 얘가 앞으로 엄청 멋진 집이 될 수 있는 땅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산 거는 그러니까 겉에 포장지는 그냥 낡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투자로 보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실거주를 하려고 몸테크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걸 몸테크라고 하는군요. 몸테크는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진짜 녹물 나오고 녹물 필터를 끼면 이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고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워낙 낡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뭐 몸테크를 하든 가지고 있든 하는 거는 이게 앞으로 진짜 개발돼 가지고 멋있는 아파트로 바뀔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경기가 항상 순환하고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규제도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팍 식어버리는 때가 또 항상 오거든요. 재건축은 막 와 가자 하다가 야 재건축 절대 안 돼. 야 가자 하다가 절대 안 돼. 이걸 계속 반복해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대가 딱 맞지 않으면 정말 나는 이 돈이 내 전 재산인데 나올 방법이 없네. 갑자기 뭐 프리미엄이 뭐 2, 3억 붙었던 게 확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로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특히 이제 이게 내 전 재산이다 이런 분들은 뭐 다른 거를 하셔도 분명히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는 지금은 뭐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몇몇 그런 난관,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장기간으로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윳돈으로 하시고 그리고 좀 롱텀하게 기다릴 수 있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난관이 정말 많아서요. 정말 많고 그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재건축을 이제 막 산 어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으로 한 10대 명이 네. 망치랑 이렇게 무슨 뭐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끝에가 재건축 준공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조합장에 뭐 그런 거부터 뭐 비대위 뭐 법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한 1,000명이 모여서 하는 조별 과제다.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이걸 성공시킬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여윳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투자 가치로서 의견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익나님 하면 네. 전세 절대로 살지 마. 네. 이 말을 좀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전세 정말
절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전세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 저는 항상 월세 아니면 뭐 실거주 뭐 이렇게 했었던 거고 항상 저는 반대로 전세를 주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하면서 전세를 많이 줘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느꼈던 거를 제 유튜브 시작할 때 초창기에 올려가지고 그게 뭐 다행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시는데 전세를 살지 말라고 하면은 화가 나는 분들이 있고 맞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전세를 사는 분들이 뭐 나쁘다 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뭔가 내가 자산을 재테크를 하려고 할 때는 전세가 상당히 불리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내가 당장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뭐 나는 그냥 우선은 지금 뭐 내 본업에 집중해야 되고 뭐 특별하게 내가 이 돈을 뭐 굴릴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월세 대비 뭐 이익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상 뭐 보증보험에다가 뭐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거의 웬만하면은 월세보다는 훨씬 싸죠. 같은 집을 더 저렴하게 그렇죠. 유지비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집을 어찌 됐든 간에 뭐 재산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2년 4년 잘 살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테크를 하지 않으려는 분들한테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재테크를 하려는 분들은 전세를 살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집을 살 수 있는 최적기를 거의 대부분 놓치세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뭐 요번에도 마찬가지인데 23년 1월이 제일 저점이라고 했는데 23년 1월이라고 해봐야 지금으로부터 딱 18개월 20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딱 그 사이에 걸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락했을 때 그 저점 때 내 전세금, 그러니까 내 투자, 내 전재산이 다 이게 전세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 가장 무서운 거는 집주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종료 안 되면 집주인은 안 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 나가고 싶어 해도 집주인이 싫은데요 하면은 대법원 가셔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를 사는 순간 나는 2년의 돈이 무조건 묶인다는 거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투자를 하려는 분들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최적의 시기에 딱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좀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융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를 살면은 적기를 좀 놓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이게 뭐랄까 수치라기보다는 좀 감성의 영역인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대부분 전세를 얻을 때 내가 가야 될 만한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가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1000에 80짜리 월세를 얻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에 80이면 예를 들어 뭐 1.5룸의 뭐 빌라 같은 거에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근데 이 똑같은 거를 전세자금 대출, 뭐 중소기업 뭐 대출 이런 걸 받으면은 1000에 뭐 35에서 45 뭐 이렇게 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 35만 원 아꼈기 때문에 1년에 400만 원 저축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깐만. 그러면은 전세 대출 받아 가지고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정도 그 유지비 정도 이자를 낼 수 있는 집으로 가면 이거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도 얻을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집을 더 키우죠. 더 좋은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지비를 낮춰 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복지 정책으로 이걸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유지비를 낮춰주니까 난 조금 더 좋은 전세 얻을 거야. 그럼 당연히 집도 커지고 아니면 뭐 아파트도 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감성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이 좋아지는 순간 소비는 무조건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이 좋으면 뭐라도 더 삽니다. 뭐 하다못해 뭐 세탁기도 하나 조금 더 큰 거 사고요. 뭐 하다못해 침대, 뭐 소파라도 더 좋은 거 삽니다. 그러면 재테크를 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자산 축적해서 무언가 불려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좀 소비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2년, 4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 그 시기에 좀 덜 모이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집을 살려고 아니면 뭐 무슨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자라네 이런 것들을 겪는 거예요. 제가 투자도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도 해보면 항상 집 사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2,000만 원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2,000만 원만 더 있어도 저기 저 동에 더 좋은 그 뷰를 사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뒷동에 낮은 층을 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자기가 집을 살 때는 최대한 무언가 더 좋은 걸 사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때 좀 돈이 모자라서 그때 한 2, 3년 동안 좀만 더 모았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전세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명언처럼 굳어진 전세 절대 살지 네. 마라. 예, 말씀 이 두 가지 근거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이 좀 그런 적절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특히 첫 번째 근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가격은 지금 반등했는데 전세 계약 기간이 지금부터 아직 1년 반이 남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 네.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후회해도 전세 방법은 계약 없어요. 기간이 네. 방법이 사실은 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투자 적기를 판단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전세를 샀을 때 그 적기를 놓칠 수 있겠다.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런 건 미처 몰랐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긴 시간 한 시간 동안 그래요, 벌써? 네, 이야기를 이렇게 달려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또 만나왔고 네. 또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그밖에 여러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오셨고 또 이 머니 트렌드 2025의 저자로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셔서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성공한 인물도 봤고 부동산을 포함해서 혹은 부동산을 넘어서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좀 코멘트 조언 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그 회사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회사 나오고 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니까 정말 참 돈 벌 방법과 기회가 많더라고요. 정말 많고 정말 다양하게 버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된 분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걸 돈을 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간단한 치즈 같은 걸 파시는데 이걸 뭐 엄청나게 많이 파셔가지고 집에서 노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실제로 노시긴 하는데 사업체가 이제 엄청 잘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되게 일 열심히 하고 막 그 뭐 아껴가지고 물론 회사원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꼭 세상의 정답은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머니 트렌드 이 책도 썼지만 위기는 뭐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 눈이 두 개인데 왼쪽만 보고 있으면 이게 위기로 보이겠죠. 근데 이걸 눈을 감고 오른쪽을 보면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어도 이제 기회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좋게 얘기하면 주관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아집과 고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 시장은 이렇게 돼. 이제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얘기는 다 나를 약간 현혹하는 거고 나쁜 거니까 난 저건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집값이 좀 상승할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너 집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너가 그런 거 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 저런 얘기도 들으셔야지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저건 뭐 큰 의미 없는 얘기네. 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줬네라고 생각해 가지고는 그 하나의 어떤 변화는 좀 이렇게 얻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머니 트렌드 2025 이런 책을 저희가 지금 3년째 쓰고 있지만 그 이유가 결국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세상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계기 삼아서 뭔가 나도 좀 고민 많이 해보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아마 이 주신 조언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의 인생을 바꿀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머니 트렌드 2025 이 책의 목차를 보면 1장이 이제 거시경제 전망. 그 누가 썼죠 이거? 이거는 뭐 정말 네. 이런 분이 없죠. 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광석이라는 분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장이 주식 시장의 새로운 기회. 네. 예. 또 3장 하면 미래 부동산 시나리오. 4장 하면 또 과거와 관성을 버려야 돈이 보인다.
하는 어떤 트렌드 이런 이야기. 또 5장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평균이 올라가는 사회. 6장은 또 테크놀로지 관점에서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 7장은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거대한 변화, 바로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다채로운 어떤 관점에서 뭐 정말 저명한 작가들이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로운 부의 기회를 선점할 공부를 하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2025년을 나름 한번 조망해보고, 오늘은 물론 부동산 관점에서 포커스를 두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잘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니트렌드 2025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하고 2025년 경제전망서를 같이 사시면 정말 단단해지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네, 지금쯤이면 이 영상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경제전망서를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마무리하기 전에 소감 말씀을 여쭤죠. 제가 소감이요. 그동안 워낙 인터뷰 대상이었다가 오늘은 제가 질문을 주로 드렸습니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한 소감 어떠십니까? 네. 우선은 또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아까 말한 대로 기계나 이런 것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보면서 또 세팅도 좀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던 입장에서 또 반대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니까 역시 또 진행이 또 워낙 또 이렇게 물 흐르듯이 너무 부드럽고, 또 이제 본인의 의견도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또 역시 여러분께서도 우리 부익남 정태익 대표님의 뷰, 그리고 어떻게 좀 이 경제를 잘 보고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좋은 참조 강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까지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